손병희 선생님이 저보고 첫 이 강의를 이육사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제가 이육사는 상식으로 아는 십몇 편 그냥 지역 사람인 그 정도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독립운동사나 문학사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외람되이 그거 뭐 아는 척하고 떠는 게 이건 말이 안 된다 싶어서 거절했더니만,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철학을 했으니까 그 시각에서, 그리고 지방의 문화에 대해서 또 이쪽이 토박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육사를 좀 하여튼 선생님 의견대로 조명을 해달라, 그렇게 받고 어떻든 뭐 이상하게 이끌리듯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손병희 선생님인데 두 가지 점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는 저에게 진짜 좋은 분을 진짜 만나게 해줬어요. 저는 이번에 전집을 거의 다 읽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이 당대 최고의 우리나라 동아시아의 그 당대 굉장히 혼란할 때 최고의 지성인이었다. 제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몰랐던 게 부끄럽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것에 감사드리고, 두 번째 감사드리는 거는 손병희 선생님이, 저는 시 쓰고 하는데 난 이 좋은 자료를, 제가 오늘 새 책을 봤는데 김용직 선생님하고 두 분께서 만든 이육사 전집을 보고 그 공력이 무지하게 드는 거거든요. 이건 빛이 나지 않지만 후속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자료가 최고입니다. 만약에 그 손병희 선생님하고 그 김용식 선생님하고 그 작업이 없었다면은 십몇 편 그냥 똑같이 동호 반복하는 그것에 끝났을 거라고 봐요.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좋은 자료를 정리해 주는 게 공력이 무지하게 드는데 그걸 해줘가지고 굉장히 고맙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김희곤 선생님이 독립운동사에도 이육사 평전 그것도 애써서 만든 작품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여기 썼는 거는 이제 요청대로 제가 철학사를 했기 때문에 이 안동 지역에 비어 있는 우리 정신사, 이 대한민국 정신사의 아주 에센스를 안동 지방이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화엄사상이고요. 제가 전공이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조의 그 성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신사 보면은 무속시대에서 고대 국가로 딱 가면서부터 불교 시대로 접어들면서 고대 국가가 형성, 틀을 잡아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가 초 밑에 국가 형성과 불교가 맞물려 가기 때문에 보통 그 민간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국가 형성 과정의 역사 발전 같이 했기 때문에 듣기 좋은 얘기로 호국불교라고 얘기해요. 특징이. 그러니까 국가 권력과 밀착돼서 국가 시스템하고 같이 가요. 그런데 그게 삼국에서 삼국이 다 불교를 통해서 고대 국가가 정체성을 만들고 통일이 되면서 확 달라져요. 그래서 통일되면서 이제 비로소 우리나라가 같은 언어를 쓰는 게, 같은 문화가 비로소 한 국가, 단일 민족 국가의 문화 정체성을 그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삼국이 있을 때 불교하고, 통일이 될 때 이제는 세 나라가 같은 민족이 세 나라로 나누어 싸다가 하나로 뭉쳤을 때 이걸 뭉침의 철학, 말하자면 융합의 철학, 이게 우리가 말하는 화엄종이에요. 그러니까 화엄종이라는 게 그냥 수많은 정파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때 처음으로 우리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만들고 통일 이데올로기를 만든 기본, 우리가 기본 프로 시나리오예요. 그게 줄기예요. 사상사의 핵심적 줄기입니다. 그것은 고려, 조선을 말할 것 없이 계속 그 사상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의 체계적인 사상의 뿌리가 화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리학이 넘어오는데 그 화엄사상이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화엄사상이 제가 화엄사상을 석박사를 다 동일한 걸 가지고 공부하며 봤어도 제 고향의 안동에서 화엄사상이 시작된 것을 난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조사를 하니까 여기가 경주, 그때 통일국가가 경주거든요. 경주에서 들어가지 못해요. 변방인 영주에서 연구센터고, 그 연구센터에서 실제 사회화시키는 첫 발화점이 봉정사입니다.
그래서 안동에서 화엄종이 시작돼요. 본격적으로. 여러분 그거 잘 모르잖아요. 제가 그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일대 북부 지역에 다 이 증거를 찾아가, 그때 유교문화 조사 사업할 때 불교 9개 시군 북부 지역에 다 쫓아가지고 작은 부처 돌 뭐 이런 걸 다 부석사까지 그 일대 절간 다 찾아가니까 이쪽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의상창건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의상창건이 아니고 의상 제자들의 창건인데 의상 이름을 붙이죠. 그만큼 이쪽에는 화엄 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안동이 전탑이 많다 하는데 이상하게 재료가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화엄 사상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당나라의 신문명이에요. 그래서 대당 유학생들 요즘 미국 유학 가듯이 그 당시 당나라가 지금의 미국 같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엘리트들이 다 갔다가 여기에서 이제 통일된 다음에 다 거기에 제일 우두머리 학자인 의상 쪽에 다 몰려가요. 그러니까 대당 유학생들이 경주로 안 가고 이쪽으로 오면서 그때 전탑 문화가 유행을 하면서 여기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전탑 지역이 되는 거죠. 그게 문화 이전의 어떤 통로가 이쪽이에요. 그러다가 여기에 군위불까지 가다 불국사가 이 위에서부터 영주 가왕이는데 북조 불교의 그 당시 불교가 거꾸로 경주 불교에 들어가가 석굴암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경주에서 화엄종이 된 것은 여기서 받아든 지 한 7, 80년 후에 그게 불국사하고 석굴암입니다. 부석사, 그게 이제 화엄인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부석사와 이 안동의 이 일대가 우리나라 화엄종의 시작 발화점이고 모든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확장시키는 근거지예요. 그런데 조선조에 넘어가잖아요. 조선조에 가면은 우리나라 성리학의 그 연구센터라 할까요? 그 가장 깊이 있는 게 도산서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신사의 가장 큰 거는 화엄종과 도산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의 뿌리가 다 같은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게 이제 안동의 무슨 국가 자랑같이 국뽕의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문화의 그 뿌리를 보면은 화엄종과 이 성리학이라는 게 있는데 퇴계의 성리학은 주의의 프레임을 갖고 있지만 좀 독자성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사상이 이 문화를 밑에 깔려 있는데 지금 우리 역사가 큰 변동을 일으킬 때 그 고난을 이기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면서 역사의 저는 역사 시를 봤으면 이게 제 나름대로 해석을 못하고 이거는 제 마음대로 해석할 건데 평론가 수필과 소설을 보고 좀 확신을 가졌어요. 이분이 그냥 아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 시에서 압축해서 표현 나왔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는 이제까지는 문학사적 어떤 뛰어남, 이런 거하고 하나는 독립운동사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봤는데 저는 이제 다른 시각에서 보죠. 물론 앞에서는 제가 이 얘기가 이거는 다 진원의 안경으로 내 관점에서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중에 수필 평론을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증거가 되고 이거는 엉뚱한 얘기가 아니구나 하고 뒷부분을 갈수록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오늘 이 얘기의 요점이 뭐냐면은 여러 방면이 있지만 육사 선생님, 육사에 가는 세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해요. 그의 시나 그의 모든 정치는 기본적 이 자연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적 철학, 즉 세계관이 뭐냐 하는 데서 제가 먼저 하고 두 번째는 역사에 대한 육사의 기본 역사관 요걸 얘기하고 세 번째는 제가 문학을 전반적으로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문학을 보는 관점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 가지로. 그게 중국 문학 50년사에서 1870년에서 1920년까지 그 당대의 중국 문학사가 막 역사의 변동만큼 다양한 여러 가지 대응 방법이 나와요. 그 개파를 다 봐요. 그러면서 그걸 비평하는데 지금 그 비평하는 그 입장이 이제 그 육사의 문학관이에요. 그걸 여기에 사상과하고 연관시키게 좀 끌고 왔습니다만은 오늘 중요한 요소가 결국은 그 시대를 바라보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시간이 있는데
1840년에 아편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10년 후에 또 청나라 말기를 확 휩쓰는 청나라 기우뚱하게는 그게 태평천국이 난이 나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이미 약하니까 그걸 관군이 그걸 제압을 못해요. 그때 호남 지역, 후난성이 있는 지역에 요즘 말하면 의병 대거유가 자기 그 어떤 개인적 파워를 통해서 사람을 모여가지고 그 난을 지으면 그게 누구냐면 정국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정국번이가 대유학자고 학자죠. 그러니까 따르는 선비들이 무적 지식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평정해가지고 인기가 더 올라갔죠. 뒷날 그 청나라 말기에 이홍장이 그 바로 정국번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정국번이가 이 사람이 뭐냐면은 당송 8대가 문장. 이게 모든 문장 중에 FM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팔고치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성인들이 막 근데 이게 이제 육사에 오면 신랄하게 비평을 해요. 왜 비평하냐? 그 문학 정신을 얘기해요. 아무리 아름다운 문장이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해서 내가 소화한 나의 얘기를 해야 된다. 이게 남이 좋다 그래서 그 팔로가 돼가 그냥 따르고 흉내내는 건 문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담사동이나 엄복이나 그 당시 여러 가지 문학, 그 동성파라고 그러는데 그걸 다 하면서 문학이라는 거는 그 시대의 문제를 가슴에 안고 자기의 얘기, 자기의 그게 창조성이 있고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를 낼 때 그 문학의 시대에 공감을 입고 있는 거지. 좋은 문장이라고 따라하고 그걸 맨날 반복이나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무슨 문학이냐. 그 사람의 정신이기도 하고 문학피아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 뒤에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온고의 기초라 그래요. 온고라는 거는 아주 마음이 안정되고 그걸 불교로 하면 금강심. 내가 체험해서 내가 확신해서 내 안에서 확신과 안정감. 내가 그 믿음까지 완전히 불교에서 말하면 제가 그걸 잔해증이라고 하기도 하고 증지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에 기초로 나의 얘기를 했을 때 그 문학이 힘이 있고 그 시대를 그러니까 청나라 정국번이가 청나라를 구원하지 못했듯이 그의 글도 그 시대에 아무런 영향을 없고 결국 다 사라지고 말았다. 왜 그렇게 됐냐? 그게 없으니까. 말하자면 정신사적 기초, 자기가 스스로 체득하는 그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거 안 되는 거다. 흉내 내지 마라. 그게 이제 있어요. 이제 그런 문제인데 다시 그 화엄 얘기를 이게 저는 이제 그 육사의 시에 우선 시적 표현에 보면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아요. 가령 청포도면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그 포도송이를 마을의 역사가 그 포도송이를 열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먼데 하늘이 와가지고 포도송이에 하늘빛을 갖다가 탁 갖다 꽂아 넣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시적 기교와 뭔가 사실을 은유하기 위해서 자기 순간적으로 착상에 의해서 있다. 그 한편 보면 그런데 가령 광야나 이렇게 다른 수많은 시를 보면은 이게 자연을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적 기교가 아니다, 이거는. 자신의 의식이 자신의 개인의 내가 사물을 보는 관찰자로서의 나의 감상을 보는 게 아니고 자신의 그 정신, 자의식이 깊이 들어가지고 이 자연에게 녹아들어서 우주와 자연과 내하고 놓고 역사와 이해하고 타자와 공유할 수 있는 그 정신사의 깊은 뿌리 깊은 이해가 없으면은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조어적인 창의력, 조어적인 기교 이거 이렇게 관점에서 본 그게 아니다. 도대체 그 사람인데 무엇이 들어가지고 이런 발상이 나왔을까 하고 저는 그 표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파고 나오는데 그게 보는 게 결국 아까 얘기했던 이쪽에 화엄종, 화엄 사상이라는 게 뭔가 그게 이제 화엄 사상을 지금 조금 제가 요 뒤에 보면 장황하게 설명했는데요. 이제 뒤에 이제 한국이 제가 보는 관점이 화엄종에 대한 건데 이 화엄종이 원래 화엄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있지만 이게 인도 사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들어와요. 중국이 들어오는데 중국이 그 화엄경을 중국식으로 번역한 게 아니고요. 중국에는 화엄경이는 번역했지만 그걸 갖다 중국적으로 해석한 화엄종이라는 종파를 만들어내요. 그게 이제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는데요.
종파를 만드는데 이게 결국 핵심이 뭐냐면은 인도는 대단히 추상적이에요. 정신주의적이고. 그러니까 역사를 아주 우습게 알아요. 이 정신이 굉장히 깊이 들어가고 뭐 예를 들면 버마 일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하는 건 대수롭지 않게 알고 그 정신 내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게 인도의 그 정신주의 문화인데 이 불교가 그 중에 에센스예요. 그 중국은 전혀 반대 문화입니다. 내가 보는 경험적 현실이 최고예요. 천하라는 것도 우리 조상들이 말하는 실제 경험 세계지요. 경험을 넘어선 것, 여러분 논어에 보면 괴력난신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거죠. 살아있는 것도 모르는데 죽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왜 말하느냐. 그만큼 그거는 모든 정신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도교나 유교나 굉장히 현실주의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서로 지금 잘 살자 하는 게 이제 중국의 그건데 이게 불교가 들어오니까 중국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화엄종이 들어갈 때 중국식 현실주의, 경험주의하고 믹서가 돼요. 그래서 난 우리 동아시아에서 한국 사상이 왜 진짜 오늘날 우리 지금 뭐 코로나 이런 걸 와가지고 그다음에 무슨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시민정신 이런 게 다 뿌리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한마디로 중국의 현실주의, 경험주의적 현실주의하고 인도의 정신주의하고 이 두 개 전혀 4대 문명 중에 동양 문명에 뿌린 두 문명이 중국 불교를 통해서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이 진화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해요. 그러니까 정신주의와 현실주의가 결합을 했는데 이게 화엄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화엄종의 그 써머리가 이제 우리나라 의상, 여러분 그 불교의 함정에 가면 지금도 불교 가면 의상에 법성계를 외웁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어떻든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인간을 이해하는 핵심은 결국 인간의 정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어떻게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작동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해야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지. 핵심은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화엄경이라는 것은 화엄경이라는 경전 내용은요, 지금 말하는 중앙아시아에서 만들어졌어. 그것도 이상하게. 중국에 이제 들어왔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도대체 석가가 깨달았다 하는데 그 깨달음이 정각이라는 게 뭐지? 그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물어요, 일단. 정각이라는 게 우리 깨달고 신비주의적으로 생각하는데 깨달음이 도대체 뭐냐? 그럼 그게 뭐라면은 그거는 우리 개인이 그 깨달음에 접근할 수 있느냐? 즉 자기화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한테 뭐가 덕이 되느냐? 이거를 설명하는 우주 판타지 스토리예요. 제가 전공이 이제 그런 건데요. 네이버 강의에 뭐 열린 연단에 그 강의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화엄종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데 어떻든 그 경전의 요약을 저는 우리나라 의상 스님의 법성계만큼 요약을 잘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강의에 좀 동떨어진 것 같지만 의외로 이 법성계를 설명을 내가 해놨어요. 이것도 우리나라 저거 좀 건방지지만은요. 법성에 예를 들면 법성 원용 무의 첫 귀절이 이건데요. 법의 성품은 그 법이라는 게 뭐냐? 이 존재 일반으로 봤는데 그렇게 하면 해석이 안 돼요. 간단해요. 법이라는 건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분절된 우리 마음의 성품이에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뭐든지 좋아해요. 우리 마음 속에 들어가지고 인지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마음 자체는 어울리면서 분리되지 않는다. 마음은 어디든지 이렇게 하나로 작동하고 있고 마음의 사건은 움직이지 않고 언제나 우리가 예를 들면 사물이 간다 하지만 마음 자체는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 거고. 이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육사 선생님의 수필 창공에 그리는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얘기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언어와 이미지하고는 아무 관계없고 서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은.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기절인데 정지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깨달음이라는 뜻인데 자기가 직접 증험했다 이 말이에요. 증험한 깨달음. 이게 이제 아까 말하자면 육사의 말하자면 옹고한 기초. 자기가 내 안으로 정말 깨달은 것. 나의 깨달음. 이게 정지예요. 그거는 언어로 남한테 전달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 깨닫는 것. 이게 정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뭐냐면 정지해서 아는 지식은
그걸 잔해증이라는데 자기 안에만 스스로만 체험할 뿐이지 이걸 언어로 좋다고 해서 남한테 공유하고 전달하고 축적할 수 없는 거다, 이거는. 이게 마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육사를 보면서 육사의 그 문화, 이 사람이 이런 경전의 공부를 전문적으로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피나는 역사에 부딪히면서 스스로 심오한 자기 탐색을 하면서 이 사실을 만나는 걸로 저는 보여요. 그리고 표현이 그런 게 곳곳에 나와요. 그래서 이 잔해증이라든지 정지라든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자기 스스로 안에서만 스스로 맛보는 자기 고유한 체험, 여기에 대한 자각심, 이거야말로 인생과 역사를 살아가는 기초라고 보는 거죠. 그것도 없이 부하내동하면, 심지어 제가 이제 그 벼감록 하는데, 벼감록은 뭐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귀신같이 이 마음을 귀신처럼 많이 부린다는 거예요. 그 귀신이라는 게 뭐냐? 남의 말로 해가 없잖아요. 공자말 뜨고 석가말, 예수말 뜨잖아요. 그러면 그 문장 줄줄 해요. 그러면 자기 혼에, 자기 정신에 남의 말이 들어가 내 혼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해골바가치라고 그래요. 내 거를 찾아라는 거예요. 내가 그게 무슨,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제일 위험한 게 훌륭한 성인의 말이 사실은 자기의 정신을 빼앗아가는 가장 위험한 말이에요. 나는 이 육사 속에서 그 정신에 대해서 이 자각이 굉장히 투철하다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 육사시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거 좀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거창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뒤에도 나가지만 그 별하고 한 노래 시 있잖아요. 내가 별 하나를 하는 것은 지구 하나하고 같다. 이거는 화엄의 일중일체 다적일이가 똑같은 표현을 또 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는 거. 뭐, 참고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중요한 거는 요 15기절이 요게 굉장히 그 화엄경에 있어서 에센스라고 보는데요. 초발심시 변정각. 우리가 첫 마음을 낼 때가 정각을 이루는 거다. 정각은 지난한 과정을 수련 끝에 도달한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했는데 경험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그 일상에서 그걸 틀을 깨고 새 마음을 내는 것이 그게 깨달음 전부다.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걸 훈련해가 다듬어가 축적돼가 깨달음 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자신의 마음의 틀을 첫 번에 깨는 마음, 이게 소위 자각이에요. 이게 저는 태계의 경리라고 보는 거거든요. 스스로 깨어있는 마음, 어떤 선택의 길을 해서 이게 내 인대는 무슨 의미를 주느냐, 이게 내가 갈 길이냐라는 이 선택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저는 역사도, 태계는 역사의 힘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지배자들의 정치사에 끌려가도 안 되고, 우리가 보는 오행이 돌아가지고 역사 법칙이 따로 해서 그걸 지배하는데 우리는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역사에서 역사라는 건 휩쓸려가는 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역사는 만들어가는 거다라고 이제 뒤에 얘기해요. 이런 그 초발심, 우리가 어떤 상황을 갖다 깊이 생각해서 내가 그 마음을 어떻게 내느냐 하는 결정, 선택과 결정, 이거야말로 세상을 만들어가는 기초라고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육사의 수필 속에서 굉장히 잘 되고, 시도 거기서 보면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화엄경이 이게 빗나가는 게 아니고 그의 수필과 평론 그리고 시에 충분히 이건 연관된 얘기다. 그래서 아까 제가 놓친 얘기 중에 하나는요, 화엄경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중국, 인도 거는 완전히 중국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는 현실주의고 하나는 현실을 또하는 추상주의예요. 정신주의. 이게 둘이 맺히는데 유교하고도 안 맞고 도교도 하고도 안 맞아요. 딱 하나 맞는 게, 중국에서 불교를 끄집어내가 중국화할 수 있는 이 빨대가 하나 있어요. 이 빨대가 뭐냐면 장자예요. 유일한 장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시를 보니까 육사의 많은 글에서 장자의 소유의 북해의 곤 얘기, 북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장자를 다 읽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장자의 사상은 딱 1편에 요약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건 뭐냐면 소요유 아닙니까? 딱 그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그건 뭐냐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라는 거는 게임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꾸나 현실에 있으나 사실을 우리가 보는 시각이 다르지만 우리가 인생이 현실이라고 하지만 그건 죽을 때 보면 맹 한바탕 긴 일정 춘몽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결국 우리 의식의 문제인데 그래서 인생이라는 건 여러 가지 뭐가 있지만은 소요유, 거리낌 없이 놀 유자. 소요유가 이제 장자 사상의 핵심인데 그 중을 다시 한자로 딱 하면 유. 인생은 한바탕 놀이다. 이렇게 재밌게 놀다 가는 거다, 그냥.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조건들은 그 놀이를 꾸며주는 무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이제 인생, 인간세에 보면 승물이 유심이라고 해요. 승은 탈승자에 사물을 타고 내가 즐겁게 노는 게 인생 과정이라는 거예요. 순간순간을 신나게 놀아야 된다는.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오면 내가 도망가면은 인생 재미있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윈드서퍼 얘기를 비유를 해요. 여러분, 윈드서퍼가 바람이 잔잔하면 고요하면 아무 일도 없으면은 그 재미있게 놀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파도가 일렁이고 위험하면은 윈드서퍼가 흥분하죠. 위험하긴 하지만 그 파도를 잘못하면 빠져 죽지만 그 위험한 그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고난과 고통과 희한한 사건이 올 때 그걸 우리가 탈 때 익사이팅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인생에는 그런 거다 이게. 그러니까 굴곡이 있을수록 사건이 있을수록 인생은 더 재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도망가면은 그 죽은 인생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의 사상은 그런 건데 이상하게 육사의 많은 글에서 장자 소유주의의 첫 번째 건 정신적 비상 얘기. 우리가 경험에 우리 의식이 제약되어 있는데 그 제약된 우리 의식을 튀쳐나가지고 이 시야를 확 넓힌 의식의 확장을 뭐냐면 그게 북해 곤이 붕이 돼가 고마리까지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정신적 비상을, 그런 비상을 해야만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훈련받은 생활 경험적 사고에 강하게 훈련받아야 그걸 우리가 뛰쳐나갈 수,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제약하지만 그걸 뛰쳐나갔을 때 세상을 보는 눈은 달라진다. 그게 돌파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그 화엄 사상이 장자 사상하고 합쳐서 화엄종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아까 이 의상 같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게 육사에 거기서 계속 반복해 나오더라 이 말이고요. 이 시간이 이제 좀 많이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성리학과 퇴계 경사상을 육사하고 연관을 시켜서 설명을 하나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성리학이라는 게 언제 발생하냐면 중국에서 언제 당나라 말기에 시작합니다. 중국 역사에서 당나라가 가장 풍부한 문화적으로 가장 풍성한 국가예요. 그때 문학적인 예를 들면 두보, 이백 다 왕료 다 나오잖아, 그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중국 한족의 문화가 이거 사실은 변방의 문화하고 전부 융합해서 그래서 불교, 도교, 유교가 같이 커요. 가장 풍성한 시대예요. 그때 당나라에 이제 8, 9세기 되면은 문제가 되면 한유 유종원이 같은 사람이 어떤 의식을 하냐면은 도대체 우리 한족, 이 변방 문화 가지고 우리 중국 땅을 다 지배하니까 우리 중국 문화의 알갱이가 뭐냐면 정체성이 뭐냐. 이래서 이들이 뭐냐면은 고전으로 올라가요. 고문운동을 해요. 한유 유종원이가. 그래서 고문운동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고문운동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중국의 고유 문화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운동으로 발전. 송나라에 딱 온 당이 무너지고 송으로 딱 가면은 소위 북송시대 오자가 그게 결국은 뭐냐면 불교의 컴플렉스가 오죠. 뭐냐면 정치와 역사에 대해서는 이 유교가 굉장히 잘 시스템하고 경험도 많지만은 인간의 마음에 대한 치밀한 탐색이나 거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문에 올라가서 뭘 얘기하냐면은 서경의 한 조각 마음에 관한 언수는 다 끄집어내요. 다 끄집어내가 이걸 침소봉대하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서경에 나오는 유정유일 있잖아, 16자. 그걸 막 뒤에 성리학에는 망고의 진리처럼 확장해서 거기서 불교에서 오는 정신사의 모든 얘기, 주일무적이니 다 들어가가지고 결국 성리학의 심학으로 바뀌어 있죠. 성리학이 정치윤리에서 사실 인간의 마음에 대한 탐구로 다 바뀝니다. 불교의 영향이죠. 그 인간의 마음이란 뭔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리학에서는 또 한 게 뭐냐면 성리학의 남송 때 와서 그러니까 주의라는 사람은 아주 대단한 학자돼 가지고 이런 중국 문화의 성리학의 북송 오자를 통해서 완전히 종합하고 체계를 딱 만들어요. 그 설득력이 대단하죠. 그러나 그 속에는 뭐냐면은 중국의 성리학의 결국은 뭐냐, 우리가 사는 중국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 현실과 경험 중요, 역사 중요하잖아요. 이 불교는 아무래도 그거 떠나가지고 그걸 이제 비판하죠. 현실, 역사, 경험, 그게 이제 차이입니다. 그러면서도 심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체계를 새로 만들어가요. 인간의 마음에 대한 분석을.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 성리학의 하나의 큰 그 독선이라 그럴까요? 문제가 뭐냐면은 주의의 시스템이 상당히 독선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위 화이론이 그때 들어가요. 중국 문화와 중국 문화 아닌 것, 정통과 이단을 딱 구분합니다. 그게 도통론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공격하고 중국적인 것만 찾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서중화라고 중국하면 이 좀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서원에 가면은 서원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공부하는 곳이 아닙니다, 처음에. 서원에는 밑에 사당이 핵심이에요. 이 안양도 처음에 소수서원도 안양이 그쪽에 있으니까 중국의 그 성리학의 뿌리가 그쪽에 한국의 첫 빨대 꽂은 그 지역이다. 그래서 안양 묘를 숭배하다가 거기다 강당 붙였죠. 그래서 원래는 그래서 모든 서원에는 그러면 서원은 뭐냐? 배양 문제가 굉장히 있죠. 그 배양이 뭐냐면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논쟁의 거리예요. 이게 우리는 그러니까 이 주의가 뭐냐면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공자하고 맹자까지는 오리지널 오케이. 그리고 한나라 유학이고 나발이고 전부 치우고 송나라 이제 북송 오자고 그러니까 천년은 이거는 나머지 외래 문화가 이거는 중국 거 아니야 하고 싹 걷어내보고 띄가지고 우리가 이어갔다. 중국의 정세는 천년의 역사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 계보로 가는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게 사당에 모시는 배양의 문제예요.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중국의 그걸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하는데 이 성리학은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또 한 가지 배경은, 그 전까지는 중국의 역사는요, 말하자면 힘 있는 놈, 지배자예요. 그렇게 왕조가 바뀌어도 결국 귀족 가문은 역사적 축적기에 무슨 가문, 몇 개 가문이 서로 힘 있는 놈하고 종합해가 왔다 왕조하고 바뀌었어요. 그럼 관료는 누구냐? 그 힘 있는 사람을 지식 가지고 서비스해 주는 계급이에요.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송나라에 오면은 남쪽에 이 중소지주층이 커요. 마치 그 서양의 부르주아 계급이 크듯이. 중소지주층이 커가지고 그다음에 문제는 이 관료 집단이 내가 왜 A급, 인도 같으면은 브라만 계급에 우리가 왜 봉사해야 되느냐. 우리가 직접 정권을 담당할 주체가 되어야 된다. 성리학이 딱 그거죠. 그것이 우리가 그러니까 시스템을 딱 만들고 왕도 우리가 만든 시스템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조선조가 그 왕권하고 정통적인 힘의 지배 계급하고 지식 계급과 끝없이 싸우죠. 그 사림이 정권 장악하는 건 결국 지식 계급이 정권을 직접 장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대학이라는 주의가 그 아이디어 내는 게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칙구, 이 8조목이 뭐냐면 경물치지, 그건 세상을 내가 아는 사람이 평천하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예를 들면 주의 제자가 대학 연의 같은 거 이거 보면 그거는 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분 나쁘죠. 언제든지 지식 시스템에 우리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게 성리학에 배어 있습니다. 사림정치라는 게 지식 계급이 정치의 주체자가 되어야 된다는 중소지주 계급의 성장이 시대적 반영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얘기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건 퇴계라는 분이 조선조가 들어가고 이것을 굉장히 아까 말하자면 성찰이가 우리가 갖고 있는 퇴계 선생이 굉장히 훌륭한 점이 뭐냐면은 아무리 정보도 자기가 그 말을 곱씹어봐가 자기가 자기 마음에서 그게 와다고 하면은 말해요. 남의 말이라고 해서 그걸 따라하고 반복 절대 안 합니다. 그 말이 내 체험과 내 경험과 내 사색과 내 어떤 노력에 있어서 그게 말이 합당할 때만
확신해가 이 얘기예요. 그런 아주 그게 아까 말한 옹고의 기초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자기 내부에 튼튼한 자기 기초가 없으면은 세상에 접속이 안 돼요. 하여튼 그런데 퇴계 선생이 경을 얘기하는데 이 경 얘기를 한꺼번에 제가 얘기하는데 성 얘기 결국은 심학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의 마음을 원래 이 프레임을 어떻게 짜냐면 존재론의 범위를 가지고 심을 분리를 해요. 예를 들면 성과 이와 기라는 말로. 이건 추상적인 존재론적 범위거든요. 인간의 마음을 그 이와 기가 어떻게 정합해가지고 그거 존재론의 기반을 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구조시키고 운행 원리를 설명하는 게 이게 무척 어려워요. 인간의 자발성이라는 걸 존재로는 움직이지 인식이 없는데 인식 주체가 아닌데 그거를 갖다 인간의 마음을 적용하기에는 이게 문제가 돼. 그래서 이기 이원론이 막 떠들지만 그 원래 기본 전제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는 자연의 이와 기가 우리한테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두 가지로 나눠요. 성과 정으로 나눠요. 딱 두 가지 분야로 나눠요. 성이라는 게 자연의 이하고 같은 거고 정이라는 게 바로 그걸 인심이라고 그래서 요거는 억제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하고 인간하고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이를 얘기한다는데 그래서 퇴계 선생님이 인간 존재론을 인간의 마음에 의하면 이가 바란다. 자주적 의사 결정을 한다. 이 말을 하는데 리가 스스로 바란다. 그래야 되거든요. 성이 바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존재론. 그거는 존재론 가지고 마음에 적용하는 전제가 그러니까 성이 곧이다. 성즉 리가 성리하게 줄여야 합니까? 그 전제가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퇴계 선생님은 이런 복잡한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존재론과 설명하는 오류를 일단 피해요. 그래서 뭐냐면 그거 얘기하지 않고 이기론과 얘기 안 하고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경리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공부론으로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냐 하는 경리 얘기예요. 그 경리 얘기는 뭐냐면 경리 얘기는 물론 우리 주의 책에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억제하는 자기 통제력을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고 더 퇴계 선생님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어때 주어질 때 내 체험 속에서 내가 깨어 있느냐. 내가 이런 선택 저런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함부로 방심해서 내가 휩쓸려 가지고 남의 말 듣고 하거나 내 감각적인 그 순간에 욕망에 의해서 휙 끌렸지만 그걸 해가지고 내가 깨어있는 정신을 그걸 보느냐. 그 퇴계 선생님 밑에 제자리 성성제 있잖아요. 그 성성이 바로 경의 의미예요. 순간순간 내가 깨어있는 상황에서 내가 그걸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모든 문제를 맞이하면서 자기 인생을 끌어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계 선생님은 주의의 체계를 겉보기 가지만 상당히 독자적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이발. 여러분이 도산서원에 가면은 도산서원에 저는 뭐 도산서원 안내할 때인데 도산서원에 가장 보면 퇴계 정신을 압축하는 심볼을 거기에 온 곳에 표시해 놨어요. 도산서원 딱 들어가면요. 뭐냐면 삼태극을 온종에 다 박아놨어요. 삼태극을. 그럼 왜 그러냐.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기론을 얘기할 때 우리 한때 철학계에서는 과학적인 주의에 빠져가지고 기론을 얘기하기 훨씬 과학적이라고 얘기했죠. 인간의 마음의 자발성을 인정하는 마치 유물론 설명하듯이 그렇게 설명해야 아주 과학적인 거죠. 오늘날 뇌과학에서도 인간을 갖다가 이게 화학적 호르몬 전기작용을 암만 해도 뇌가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데 옛날에 이기 프로이가 인간의 마음의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해요? 이래 말하면 이렇게 되고 저래 복잡해지죠. 그래, 이제 그런 건데, 그 도산서에 가면 그게 뭐냐면 자연의 원리는 음과 양, 천과 지혜, 음과 양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거는 자연에 있어서 인간의 독자적 지위가 필요하죠. 우리는 자연에 안 끼면서 자연과 조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나름대로 조화할 때 우리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그게 임극이에요. 천극, 임극, 음극, 양극, 임극이에요. 이 세 개가 조화가 돼야 이게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자연이 맞서는 듯 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조화할 때 인간의 책임이라는 게 무지하게 중요하죠. 임극을 그 속에가 삼택을 반드시 만들어놨죠. 그거는 말하자면 육사에 있어서 경과 이 세상에
중간에 어떤 선택이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라는 것이 모든 문제의 결정적 요소라는 거예요. 그 인극, 인간의 가치는 거기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육사 선생의 시나 여러 가지 글에서 이런 퇴계의 경외 정신을 꼭 경을 막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되기보다는 이 진짜 어려운 고난 속에서 스스로 터득한 결국 이런 근본에 다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여튼 뭐 그런 거고요. 여기 선종은 불교 속에 끼어들어 있는 거짓된 희망과 신비로 위장된 욕망과 추상화된 현실 도피를 말끔히 씻어내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실의 개별 주체가 적나라한 자기 본 모습에 직접 대면해서 기존의 권위, 역사, 남의 말, 뭐 경전에만 진리 이런 데 대해서 주눅들지 말고 네가 스스로 깨어나서 너의 고유성을 깨닫고 삶의 역동성을 이어가라 하는 게 이게 선불교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극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야 네가 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살불살조 얘기죠. 그게 뭐냐면 조사의 말과 부처의 말이 너의 정신을 귀신 몰아가는데 그 말에 휩쓸려가 네 정신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살아있는 정신을 스스로 깨어나서 너의 고유성을, 너의 향기와 빛을 내가는 게 이게 모든 것의 기초다. 이게 선불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깨창게 남의 말, 굉장히 그래서 언어도단 얘기죠. 말을 통해서 절대 진리를 하면은 보편적인 건 내 것도 아니잖아요. 보편적인 말이 휩쓸려가 네 정신을 잃어버리면은 그걸 상신실명한다 그래. 몸과 마음을 다 잃어버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 그렇게 강조해요. 너의 마음, 너 스스로의 마음에 깨어나라. 이게 인생의 기초다. 세상을 살아가는 기초다. 이렇게 끝없이 말하는 거죠. 뭐 하여튼 그런 건데 저는 이게 뭐 처음에 좌선 얘기하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자기 의식에 맨날 일상적인 용어와 일상적인 관행의 의식이 우리의 마인드가 일상화되고 관행적인 프레임에 딱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 말로 안 되니까 몽둥이가 두드려 깃방망이 때리고 온갖 짓 다 해요. 그런 자극적인 요소도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즉심, 이거 즉심이라는 건 마음을 네가 지금 움직이는 네 역동하는 마음을 타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즉위할 때 즉자 쓰잖아요. 이걸 뭐 즉심시불 그러니까 이 마음이 근데 그건 해석이 잘못된 거고요. 즉심이라는 게 요거에 나중에 애매하니까 견성으로 바뀌어요. 다시 말하면 성은 우리가 성자가 유학에 있어서 본성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본성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인간의 마음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 안정이 있고 그렇게 안 봐요. 다 움직인 전체가. 우리가 그냥 매몰돼 있을 때는 그건 엉뚱한 거고 그 마음이라는 게는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견성은 성자를 보면은 마음 신바에 날생자 하는 거예요. 마음의 움직임을 네가 지켜봐라 이 말이에요. 스스로 마음을 쓰면서도 지 마음을 안 지켜요. 왜냐하면 언어를 쓰면은 지 정신을 잃어버려요. 말 속에 지가 혼이 빠지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이 선불교의 핵심은 그 나중에 이제 간화를 이걸 갖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게 언어를 통해서만 움직이거든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할 때 그 말이 제가 저 말을 하면 마음이 저런 식으로 움직이겠구나.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언어는 뭐냐면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남의 말을 가지고 물들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언어 없이는 불가능해요. 언어는 이중적 의미가 있죠. 우리의 정신을 옥매기도 하고 우리의 새로운 마음을 새롭게 그려내는 붓질도 하고 물감이기도 해요. 언어는 그런 이중적 의미가 다 있는데 이 육사의 관점은 뭐냐면 언어라는 것에 일상적 의미에 빠지지 말고 내면에 있는 자기의 옹고한 기초, 자기 스스로 체득한 그 말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데 언어를 마음껏 쓰라 이런 이야기예요. 언어의 사용자가 되지 말고 언어에 끌려가지 말고 언어의 주체적 사용자가 되라는 이런 관점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아까 장자의 사상 그리고 화엄의 그 깨달음 그게 정신의 심연에 굉장히 깊이 탐색해 가는데 제가 그 소설 황엽전을 보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 황엽전을 보니까 마치
장자의 호전몽을 더 드라마틱하게 소설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물론 그 육사 자신은 심리소설로 봤겠지만은 인간의 깊은 정신적 고뇌에 깊이 들어서 그걸 탐색하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거냐면 대체로 스토리는 이게 작가가 말하자면 그 육사지요. 육사가 이 가로수에 나무가 돼서 떨어지는 낙엽이 돼요. 그래서 그 나무에 매년 얘기하는데 늘 이놈이 자기가 지켜보니까 이놈이 저놈과 이놈과 같은데 거기에 어떤 놈이 지나가던 거기에 어떤 소년의 중얼소리를 들으니까 좀 특이해. 그래서 낙엽이 돼가지고 소년을 추적해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냐면 자기가 그 소년을 지켜보는 카메라가 되기도 하고 소년 자체의 마음이기도 해요. 같이 추적했는데 쭉 가다가 소년이 또 꿈을 꿔요. 소년이 막 그 자기 모습을 투영하더라고. 어릴 때 고향을 떠나가 막 고통해갖고 막 그래가 이게 소년이 어느 마을에 가가지고 거기에 뭐 귀신 나온 뭐 귀신 동제 지내고 뭐 하는데 소년이 죽으러 가요. 결국 자살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소년의 꿈속에 또 들어. 그 소년이 마지막에 그 소년이 꿈을 꿔요 또. 꿈속에서 막 또 고뇌하고 하다가 옛날에 아버지를 미워하던 그 아버지를 어떻든 꿈속에서 만나서 깨어나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안 죽어요. 그러면 현실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의식이 그 몇 단계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 의식의 밑바닥까지 쭉 내려가요. 아버지를 맞다던 것은 결국은 우리 마음의 가장 원형적 기초. 이걸 많고 자기가 현세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움에 대해서 그걸 원형의식을 만나면서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이런 소설인데 저는 이걸 보고 감탄을 했어요. 처음에는 막 이 플롯이 좀 헷갈리는데 저는 그 뒤에 평론이나 이런 거 보고 놀란 게 전 너무 많아요. 아까 중국 문화 50년사 그랬지만은 여러분 그 우리나라 영화 처음에 만들 때 영화 제대로 안 만들고 영화는 일본 영화나 외국 영화 소개되는 그때 영화 속의 시나리오라는 장르가 어떤 것인가라는 글이 나와요. 그 제가 아까 말했지만 문화산업되면서 제가 스토리텔링 전공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영상의 시나리오의 본질이 뭐냐. 거기에 이 사람 하는데 우리가 이 소설이라는 게 성격 소설하고 행동 소설이 있는데 이 시나리오가 이 그림으로 그린 건데 그런데 미국의 그 제가 스토리텔링의 비밀을 보면 첫 페이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라는데 모든 묘사는 기술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에. 모든 사건이 진행되는 행동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액션 아이디어라는데 아니 100년 전에 이 육사 선생님이 이 시나리오 초기 올 때 시나리오가 가야 될 방향성을 정확하게 지적했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충격받았어요. 야, 진짜 대단한 시대를 꿰뚫어보는 이 지성인이구나. 어떻게 이 당시에 이런 말을 했지? 우리가 미국 영화, 제일 빨리 미국 영화 100년사에서 아리스토텔레스 비교해가지고 그런 논리를 훑쳐가지고 영화 성공하는 이유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이 육사가 우리나라 아주 영화 제대로 만들지도 못했을 때 그 성공할 때 그 문학 장르가 어떻게 써야 되느냐 방향성을 지적하고 보고 제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여튼 뭐 그런 건데 이 황엽전을 보고 육사 선생의 참 무의식까지 탐색해가는 정신의 여정, 고난한 여정을 겪고 결국 자기의 밑바닥에 그걸 저는 옹고한 기초라고 그러는데 스스로 자각해내는 힘, 나란 존재, 나의 의식을 스스로 깨닫는 것, 이 힘이야말로 육사 시정신을 그런 근본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 소설은 육사는 여러 층의 의식의 심연을 넘나들면서 자아의식의 여정을 거쳐 살아있음이란 결국 의식의 자기인식이란 결론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은 청남몽이라는 꿈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요. 내 영혼의 속삭이는 말 아닌 말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만 느끼죠.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결국 내가 말로 해서 내가 사실은 말로 한 것만이 인생의 여러분 순간순간 이 가을의 쌀쌀함을 느꼈을 때 말로 표현 아무리 시를 써도 시 이전에 내면에서 낚이는 그 이상한 감정은 말로 표현 안 되지요. 그게 진짜 내 살아있는 감정이죠. 그걸 온축해야 돼요. 가능하면 언어로 드러내려고도 하지만 꼭 말로 해야 말하지 않는 것은 내 삶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체험을 굉장히 중요한단 말이에요. 내 영혼의 속삭이는 말 아닌 말이 보다 더 큰 그보다 더 큰 행복된 위안이 어디에 있으랴, 이 말이죠. 이것을 꿈이 헛되다고 누가 말하리요. 진정 헛된 꿈이라고 말하면 나는 꿈 그대로 살아보는 것도 또한 얼마나 유쾌한 일이냐. 퇴계의 이런, 육사 선생의 이런 인식이야말로 육사 시는 저는 핵심되는 그 말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의식 때문에 의식이 경험적인 자기 자아의식, 자기 주체 내가 남 구분되는 이런 자아의식에 머물지 않고 이 대상에게 충분히 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물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물화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 장자사상이나 화엄이 다 그런 거죠. 이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의식의 통일성, 전일체로서의 존재함을 스스로 체득하죠.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 광야 같은 시 이런 게 마음껏 나올 수 있죠. 여기 이제 장자의 바탕은 여기에 보면 나의 뮤즈라는 시에도 처음 정령 부쾌한 매운 바람 속에서 자라 대붕을 타고 다녀간 것이 일생의 자랑이요.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 대붕의 정신적 비상이야말로 자기 인생의 최고의 자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편복이라는 시에 또 대붕도 북해로 날아간 지 이미 오래거늘 뭐 이런 말 하면은 장자의 소유사상이 상당히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고요. 의식의 심연을 놀라울 정도로 치밀하게 탐색하는 처절한 여정을 거쳤기 때문에 단순하게 경험적인 타자와 구분되는 자아의식에 매몰되지 않았고 그의 의식을 자연과 우주로 확장시킬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점에서 바로 장자의 무라사상이니 화엄사상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의식의 심오한 탐색과 의식의 자기 자각이 확인되는 육사의 정신세계는 비통한 현실 역사의 고뇌를 통해 도달한 거다. 무슨 책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살아있는 생생한 역사 체험에서 이런 고뇌를 통해서 다가간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압축되는 이 정신적 여정 가장 압축되는 시는 저는 시 절정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절정은 현실의 고통이 의식의 절정을 몰아세우고 마침내 의식의 비약에 이르는 그의 정신적 여정을 압축해 보여준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비장한 아름다움으로 항상 귀결돼요. 그 마지막에 그 절정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 말이 그렇게 멋있어요. 우리가 무지개라는 건 한순간 아름답게 하다 사라지잖아요. 그것이 내가 꿈을 꾸고 내가 스스로 간직했을 때는 그건 강철처럼 그건 지워지지 않는 강철 같은 무직 희망이에요. 우리가 자기의식에 도달해가 자기 스스로 자의식에 도달해가 자기 확신을 가졌을 때는 이거는 외부의 아름다운 비가 개뿜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내가 언제든지 꿈꾸고 강철같이 부동심으로 남아있는 희망의 무지개가 내 안에 있잖아요. 나는 그런 의식의 절정에서 이런 비약의 정신적 여정이 이 절정에 그 절정은 의식의 절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의식의 자기 탐색을 통해 강철과 같이 튼튼한 아름다움, 잠시 머무른 무지개가 아니라 언제나 찾으면 움켜쥘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음을 노래합니다. 이 육사의 시를 읽어보면은요, 굉장히 비장하고 웅장해요. 웅운하죠. 그런데 보통 뒤에 이야기할 것도 없네요. 독립투사 그러면은 저는 그랬잖아요. 강요된 신념에 따르면요, 피폐해져요. 그리고 그 견딜 수 있는 이런 인간의 아름다움과 희망을 노래할 수가 없어요. 그건 헛일이죠. 자기 자신의 이런 확신이 없으면은 내가 독립을 했는데 지금은 희망이 없다 하면은 분노와 증오 그리고 막 신념의 노예가 되어 가는데 육사의 시를 보면 항상 미래의 희망을 노래해요. 그 웅운한 힘은 어디서 왔을까? 자기 안에 깊은 자기 각성, 자기 체험에 대한 믿음, 이런 것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장 큰 기초가 된 힘이다라는 그런 것이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당당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태평양 전쟁이 일으킬 때 그 문인들이 다 휩쓸어 42년대 북경으로 가잖아요. 우리 독립군 만나러 가잖아요. 무너지지 않죠.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는 거고요. 그 뒤에 요 나잖아요. 이게 전국번 얘기인데요. 이거는 그 평론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이 50년사 평론에서 온고한 기초.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하면은 휩쓸려 가듯이 하는 건 하나도, 그건 대에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무엇이고 우리는 이때 인간으로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때는 결과에 관계없이 그건 인간의 삶에 알짜가 이미 확보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말은 온고한 기초라는 게 난 육사에서 말 중에 가장 참 압축하는 정신적 표현이 아닌가. 그래서 중국 문학도 항상 자기가 의식하고 계획해서 움직여야 되죠. 우연적 오는 혁신과 우연적 이끌려가는 어떤 희망과 무슨 상황의 도래는 그건 인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맞이하고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다. 이거는 자기 확신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뒤에 아까 얘기한 그걸 이제 이 화엄사성은 자내증. 인생이라는 게 다 자내. 자기 안쪽에만 스스로 자기 안쪽에서 증험하는 게 인생이 진짜 알짜라는 거예요. 남에게 공유하고 남에게 말하고 남이 인정해주면 그거는 이 껍데기 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본질은 자기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이런 거고 뭐 수필 오행에도 뭐 이런 말이 쭉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 말이 이제 수필 그 계절의 오행에 보면은 내 기백을 키우고 건강심에서 나오는 내 시를 쓴 즉 내가 뭐 남기려고 유언 같은 건 안 쓰겠다 이 말을 하고 그의 독립변수는 국가에 대한 충성이라는 관습화된 신념에 따르는 것이라기보다는 한 인간이 존재해야 하는 의식의 고유 가치에 따른 것. 나는 그 시는 이렇게 나왔다고 보십니다. 육사의 역사관도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더 이상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성중리 얘기되는 거고. 그래서 육사의 역사관이 가장 잘 드러나는 시로 저는 청포도와 광야를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포도 보면은요,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그죠? 먼데 하늘이 아라위 박혀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이게 드넓은 하늘 바다를 향해 가슴을 합차고 먼 그 돛담배가 이제 밀려 손님이 이제 곧 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자기는 손님을 기다린다고 딱 나와요. 근데 이 기절만 딱 보면은, 육사 선생의 정신세계도 안동의 봉제사 접빈객의 문화가 딱 이런 생각이 해가지고 예절적인 어떤 건데 전혀 그 핵심은 다른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손님을 맞이하는 이게 유교적 예법을 답습하는 게 아니라 손님하는 마음의 자세가 어떤 자세로 맞는지. 저는 이 시를 보고 그다음에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온 손님이 이제 손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님을 저는 어떻게 되냐면 뭐 새로운 독립의 희망 저는 그거 안 봅니다. 우리가 닥친 모든 새로운 맞이할 내 삶의 새로운 상황이에요. 그 당시는 뭐 이렇게 국가 전체로 보면은 아주 엄중한 엄혹한 역사 현실이죠. 이 현실에 내가 어떻게 맞이할 건가? 저는 이 접빈객의 핵심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항상 새로운 맞이한 건 내인데 손님 오는 거 아니에요. 손님 오는 건데, 그런데 이게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오는 손님인데, 청포가 처음에는 하지만 이게 고달픈 거는 오는 손님이 고달픈 게 아니라 사실 맞이한 나를 고달프게 할 거다. 이렇게 보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핵심은 뭐냐면,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당시 육사가 맞이해야 할 수밖에 없는 다가오는 역사적 산림을 뭐 손님으로 봤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가오는 역사의 엄중한 상황은 그렇다게 청포를 입고 이제 맞이하는 사람을 무척 고달프게 할 것이다. 그러나 육사는 오히려 그 상황을 바란다. 그리고 이건 기꺼이 맞이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여기에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을 한뿍 져서도 좋으련. 저는 이 문장에 충격을 받았어요. 완전히 역전이 일어나죠. 우리가 청포도를 따가지고 손님인데 대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먹어요. 네? 이 자기가 먹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청포도는 손님을 위해 준비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자신이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청포도를 먹는데 두 손을 한뿍 적셔도 좋다고 한다. 청포도는 손님을 대접한 게 아니라 손을 듬뿍 적셔가며 육사 자신이 먹는다는 이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미지의 곧 다가올 엄중한 역사를 맞이하기 위해 그는 자기 마을의 역사와 자기 마을의 자연환경, 청포도를 먹는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 전설이
자기 마을의 역사가 이 청포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상황이 나는 듬뿍적이야. 내가 주어진 삶의 조건, 역사적 조건 속에 자기는 푹 빠지고 이 청포도가 우리 마을의 전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마을 환경은 자연적 조건이 다 배어 있잖아요. 이것을 내가 듬뿍 져서 내가 먹고 손님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버리고 의식을 떠나는 게 아니고 나의 삶의 최선의 조건을 푹 빠져가 내 인데 익은 것, 내 인데 체화된 것, 이걸 통해서 무엇이든지 나는 맞이하겠다. 이런 아주 역사를 대한, 새로운 상황을 대한 그 마음이 이렇게 멋지게 표현됐을까? 저는 그렇게 봤어요. 제 개인, 넌센스라고 해도 저는 그렇게 봤다는 거 좀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 황혼도 그래요. 이 황혼을 맞이할 때 진짜 듬뿍 적시가더라고. 서로 키스하고 마주하고 이러더라고요. 이게 이때 아까 승물이 유심 그랬잖아요. 자신의 앞에 오는 어떤 상황도 나의 모든 온갖 힘을 통해서 그걸 내가 기꺼이 내 인생의 아주 빛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난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시로 어떻게 이렇게 청포도에서 마을의 역사를 집어넣고 자연 환경을 그 빛깔로 집어넣으면서 내가 그걸 손님 마주해서 내가 듬뿍 적혀서 내인데 그거 안고 손님을 맞이하겠다. 참 그렇게 보니까 선생님 이거 엉터리예요? 새로운 시각이. 네, 새로운 시각이에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뛰어넘어가지고 광야를 봅시다. 광야 시는요, 5연으로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1, 2, 3년이 5분의 3, 60%가요. 그 뭘 얘기하냐면은 이게 자연의 역사를 얘기해요. 인간이 몰려와가지고 인간의 역사, 인간의 무대기가 인간끼리 주고받고 해가 시간이 흘러가는 그 역사 이전에 우리가 역사라는 걸 어떻게 봐야 하는가를 굉장히 잘 표현했어요. 우리 인간의 역사는 뭐냐? 이 거대한 자연의 역사를 앞에 세 줄로 광야를 우리가 사람의 손에 터치하기 전에 이 강물이 있고 산맥이 달리고 이것도 시적으로 멋있게 표현했지만 그 자연의 역사는 우리가 하는 몇백 년, 몇천 년 역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뒷년 우리 인간의 역사는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너무 앙앙불락하지 마라. 우리가 긴 자연의 역사 볼 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역사적 시야를 전 우주로 크게 자연의 역사 앞에 우리 대비시켜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의도적으로 앞에 사연을 자연의 역사 속에 마지막 두 연에 우리가 그러면 그 자연의 역사에 지금 역사를 좁은 시야에 얽매가지고 앙앙불락하지 말고 자연 전체 역사 속에서 우리 영화를 다시 봐라. 그러면 지금 내가 시 한 편 쓰고 우리 얘기를 꿈을 꾼다는 게 하찮게 보이지만 이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씨앗이다. 씨앗이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역사를 맞이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 광야라는 시나 이 청포도는 앞에 그 절정은 그 의식의 시면을 탐색하는 여정을 압축해서 표현했고 이 청포도와 이 광야는 하나는 좀 미시적인 접배에서 우리 자세를 한다 하면 좀 더 역사를 거시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아주 잘 표현했다고. 완전 뭐 말도 멋있지만요. 그러니까 이 자연과 내가 일단 넘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세요. 역사가 이 모든 산맥이 달릴 때도 어때 다가오는 소리. 그건 뭐냐면 인간이 안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인간이 터치하진 이 광야 자연 자체를 보라. 그 우리 인간의 역사 몇백 년 역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생명에서 새로운 씨앗을,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새로운 인류의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거다. 굉장히 폭이 높고 거시적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것도 제 마음대로 해석입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이분의 역사관은 한마디로 역사라는 것은 새로운 꿈을 꾸는 자가 만들어가는 역사다. 우리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갈 곳 잃은 납격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새 생명을 심는 역사의 창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는 자연의 원래 모습인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막 급해가 막 빨리빨리 시간이 남네요. 예. 거기에
청고에 대해 백마 타고 있는 초인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 초인을 보니까 초인은 민족의 영웅적 구원자라기보다는 더 근원적으로 인간의 역사를 뛰어넘는 거대한 자연 앞에서 한 고독한 인간이 얼마나 찬란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자각하는 빛나는 존재다. 이게 초인이다. 육사가 그런 의식이 있는데 본인이 초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꿈꾸고 만들어가고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 언어가 남았네. 언어가 남았는데 언어가 뭐 그냥 읽겠습니다. 이 육사의 시적 표현에 들어가는 언어관을 살펴보자. 수필 창궁의 그런 마음에서 저는 그의 언어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창궁에 이런 말이에요. 깨끗이 개인 창공에 나의 마음을 그리나니 일망무제 오직 공이며 허 이것은 우주의 첫날인 듯도 하며 나의 생의 요람인 것도 같아라. 결국은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그리고 사는 게 인생이잖아요. 역사고. 그는 빈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는 마음을 텅 비어 있는 아무것도 없는 창공에 비유한다. 이어 그는 신은 아무것도 없는 공과 허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였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만들었다고 사람들은 말하거니 나도 이 공허와 허에서 나의 마음이 똑같잖아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한 내 마음 안에 저 창공 같은 백지의 마음을 갖고 나의 세계를 나의 의사대로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것처럼 손쉽게 창조한들 없더랴. 이 문장이 너무 좋잖아요. 저는 되게 육사 선생을 퇴계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육사 선생이 이런 표현을 보고 이분이 어떤 전문적인 공부를 했든 적어도 마음을 보는 불교의 기본적 관점은 다 이해하고 있었다고 해요. 과정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누구의 뭐 증언을 듣고 어떤 공부에 그런 거는 제가 못 봤지만은 결과적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글의 표현을 보면은 스스로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는 이런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상의 모든 용납될 수 없는 존재를 그것에 그려본다 해도 그것은 나의 자유다. 그것은 나의 자유다. 육사는 인간의 마음과 마음을 움직이는 자유에 대해서 명쾌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쉬우면 그 마음을 그리는 수단에 대해서는 없어요. 즉, 언어에 대해서 직접 언급은 없어요. 없지만, 언어라는 것은 이 마음을 그리는 붓이고 물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어는 기호적인 의미로는 붓이고, 언어가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건 물감이죠. 이제 이런 건데, 그 특별한 견해는 없음에도 그의 수많은 시적 표현은 언어의 의미와 문법적 틀에 얽매이지 않고,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않아요. 창공에 그림을 그리듯 자유롭게 구사한 그의 시적 표현은 그래서 단순한 기교, 언어적 기교가 아니다. 그 시인의 아주 예민한 시적 감수성과 그 시적 기교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아니고 그의 밑바탕에는 세상을 보는 안목, 인간의 마음을 보는 깊은 이해, 이런 데서 오는 자유로운 구사력에서 오는 그 자기 의식이 세상과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데 내 의식을 사물과 산맥과 바다에 얼마든지 투사를 해요. 그러니까 뭐 뒤에 그 바다의 마음이라는 거 보면은 그냥 뭐 그런 표현들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서 그러니까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서 달린다. 이게 참 이거는 생각의 깊이와 이 이해의 폭이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게 툭 터지지 않고는 한두 번의 시적 기호를 만들 수 있죠. 이런 거. 그러나 이게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그런 이 조력, 구사력은 창공의 자기 마음을 언어로서 마음껏 구사를 해요. 그러니까 언어를 부리는 자지 언어의 일상적인 매몰돼서 그걸 약간 짜깁기, 편집해서 거기에 스스로 자족하고 멋있다라고 그런 쫀짠한 시인이 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런 표현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제가 쭉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때부터 흥분이 돼가 막 계속 작품 분석하고 싶은데
아이고, 이게 너무 나가면 안 되겠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 표현 중에 저는 그의 의식이 자연 또는 우주로 확장해 나죠. 자기 안에 머물지 않아요. 경험적 개인 안에 머물지 않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제 표현은 아까는 옹고의 기초라고 이제 자기 안에 그 체득, 그걸 잔해증, 증지 이런데 저는 무라일체의 증지라고 봐요. 내와 대상을 의식적으로 완벽하게 소통하고 통합할 수 있는 안쪽에 스스로 얻은 지혜, 증지. 이것을 옹고하게 체험했을 때 이런 나는 표현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의 의식이 창궁의 허허벌판에 투사되어 있고 일상적 언어는 일망무지한 그림판에 자유롭게 구사한 부시고 물감일점만이 나올 수 있는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그의 표현은 기발한 시적 기교가 아니라 웅장하고 비장한 느낌을 주며 감상자의 관행적 생각과 상투적 감정을 오히려 일깨우고 스스로의 의식을 돌보게 합니다. 그의 언어적 관행은 그는 언어적 관행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언어적 관행에 익숙해진 우리의 의식을 두드려서 의식의 자유라는 체험을 안내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관하선한데 결론이 관하선하고 닮은 점이 있다 하면 말이 우스워가지고 더 쓰려다가 이어서 끝냈습니다. 얼추 한 10분 전에 끝냈는데 혹시 여러분이 질문이 있으면 좀 몇 개 받고 정각 8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없으시면 그냥 마쳐도 좋은데.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